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네, 주말인데 다들 뭐 주말 계획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또 열심히 찍고 그리고 또 토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헬스케어 일하면 이게 좋잖아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남이 쉴 때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때 이제 돈을 좀 벌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인생으로 봤을 때 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서비스를 내가 제공하는 사람이 되되 그걸 오토로 돌릴 때까지가 인생이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정말 드물고, 그죠? 오토로 돌리면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또 가서 일을 또 해야 되고,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극상층의 부자인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 어떻게 보면 마음을 접고 사는 게 또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어쨌든 캐나다 무주택자, 자, 내 집 마련 첫 걸음 오늘이죠. 4월 1일부터. 오늘 만우절인데 만우절 아닙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요. Tax Free First Home Saving Account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은행별로 준비가 안 된 데가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직접 물어보셔서 FHSA 어카운트, 후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어카운트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목돈 운영에 도움이 되고요. 최대 4만 불까지 세금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텍스 프리 어카운트가 아니고 퍼스트 홈 바이어에 쓸 때, 그러니까 퍼스트 홈 바이어들이 쓸 수 있을 때는 4만 불까지 저축을 해서 빼도 아세 없이 주택금의 자금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인당 연간 8,000달러에서 5년간 4만 달러. 그러니까 한 방에 8,000달러를 넣을 수 있고 5년 동안 4만 달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캐나다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15년 안에, 너무 긴데요 진짜. 첫 집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FHSA가 좋은 대안 될 수 있다. 자, 4만 달러 모을 때까지는 조금씩 예금하면서 주식이나 펀드에도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과세로 자유롭게 출금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적인 저축은 우리가 세금을 다 내고 나머지 돈을 내는 건데, 이거는 애초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거죠. 그죠? 그 뺄 때도 비과세로 될 수 있고, 좋은 상품이네요. 근데 그 와중에 주식이나 펀드에도 또 투자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쵸, 저도 많이 경험해봤지만 이제 집 산다고 돈을 모으면서 주식에 투자했을 때 그 돈이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정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게 정말 좋은 투자 대안인가? 물론 이거 안 해보면 또 경험이 없으니까 실력이 늘 수도 없는 부분인데, 자, 이거 참 이건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퍼스트 홈 바이어들한테는 텍스 프리로 할 수 있는 FHSA라는 어카운트가 출시됐다고 하니까 이런 거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 회복 올 거름에도 먹구름. 로얄뱅크에서 나온 레포트네요. 근데 로얄뱅크가 작년까지 계속 올 봄에 바닥 찍고 상승한다고 그걸 정말 일관적으로 냈던 은행이었었는데, 올해가 막상 되고 봄이 되니까 지금 갑자기 먹구름이다. 올해는 먹구름이다. 이렇게 입장을 살짝 바꾼 것 같아요, 지금. 자, 올 봄에는 주택시장이 외부적으로 활기가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래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으로 지금 반짝 봄이니까 막 올라가는 것 같지만 거래량이 좀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다시 또 계속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고 금리도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체감할 수 없을 정도긴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소유자들이 지금 관망세로 계속 돌아들 거 아니냐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내셔널뱅크에서도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구매 희망자들이 자,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연방중앙은행이 0.25%에 머물던 기준금리를 거듭 인상, 현재 4.5%에 이른 것이 주된 요인이다. 그리고 주택시장이 계속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경기 전망도 불확실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지만 특별히 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RBC나 내셔널뱅크의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알 수는 없죠, 그죠? 또 한쪽에서는 부동산 협회에서는 이민자들이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했고요. 은행권에서는 좀 아직 불안하다,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고 판단하시고 각자 사정에 맞춰서 판단하는 게 가장 좋겠죠. 가장 빚이 많은 연령층은 40대, 50대 빚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딱 제 연령대긴 하네요, 그죠? 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모기지가 많고 론도 많고 카드 사용도 많고 당연히 자식들이 지금 가장 왕성하게 성장할 때죠. 그죠? 여기 여성분도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고 남자분이 지금 그냥 관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집하고 좀 반대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45세 이하, 54세 이하가 평균 부채가 13만 100달러. 거기밖에 안 되나요? 이것만 있으면 정말 날아갈 것 같아. 이게 지금 모기지가 포함된 부채라고 하면은 세상에 뭐 날아갈 것 같은데 일단 평균이니까 그죠? 65세 이상이 되면 이게 한 5만 달러로 확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5세 정도 되면 뭐 자산을 팔아서 뭐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작은 콘도를 마련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운사이즈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35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는 학자금 대출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근데 35세가 놀라운 게 20대 초반에 학자금 대출을 대부분 받을 텐데 그죠? 10년이 지나도 못 갚는다. 그러면 이제 집 사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죠? 어쨌든 간에 뭐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네, 그런 카드빚 대표적으로 모기지를 통해서 40대 50대가 빚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경기 침체가 오면 이 세대가 타격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겠죠? 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 초에 캐나다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강세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GDP가 0.5%가 증가했고요. 2월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고 생산 서비스 상승세. 중앙은행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멈추지만 우리가 경기를 더 지켜보면서 통계가 나오는 걸 보고 결정할 거야. 미국도 그랬습니다. 통계가 나오는 거 실질적으로 통계가 나오는 걸 결정할 거야 그랬는데 이렇게 통계가 계속 좋게 나오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아직도 뭐 금리나 확실히 정해진 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 드디어 로저스하고 샤 합병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21가지 조건을 걸었대요. 요금 인하도 해야 되고 5G 네트워크도 구축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5G가 됐다고 선전을 엄청 해서 셀폰을 샀는데 아직도 5G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캐나다는 없죠. 과대 광고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요금을 인하해주면 좋은데 과연 그렇게 될까? 저 같은 경우는 5도를 쓰고 있는데 요금은 그냥 똑같은데 예전에 제가 뭐 5G 뭐 7G 그래서 기가를 썼는데 갑자기 요금은 똑같이 해주는데 30기가를 주겠다고 오퍼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저도 가끔씩 오버 찰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다 바꾸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똑같은데 어차피 30기가 다 안 쓰거든 써보니까 끼케야 뭐 10기가 쓰더라고요. 이게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래도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마음에 좀 드는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요금이 인하되면 좀 더 많은 선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러시아하고 1300km 접경하고 있는 핀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나토 회원국으로 못 가입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입하게 되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예전부터 위성국이라 그러나요? 핀란드를 통해서 뭐 해외 다른 서방 국가랑 대화하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자기 위성국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핀란드도 러시아가 쳐들어오진 않겠지만 근데 굉장히 많은 어떤 눈치를 봐야 되고 뭐 그런 경제적 이익도 있다 보니까 러시아를 차마 배반할 수 없는 마음속으로는 나토 회원 가입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막 그런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똑같은 입장인데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이 계속 안 된다 막 얘기했는데도 갑자기 돌발 행동 나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푸틴이 나쁜 놈이지만 외교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러시아 사태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까 드디어 이제 나토가 핀란드를 가입해줬고 7월까지는 스웨덴도 가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 눈치 보면서 가입을 안 해주다 보니까 설마 자기네 접경 국가들이고 자기는 위성 국가로 좀 되게 사이가 좋은데 쳐들어갈까 싶었는데 러시아를 집에 쳐들어갔죠. 물론 거기에는 더 많은 자세한 이유가 있는데 뭐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핀란드하고 스웨덴은 반사적인 이익을 보는 국가가 됐습니다. 당연히 나토 회원국이 되면 같이 이제 국방을 책임지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없겠죠. 러시아가 감히 쳐들어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핀란드하고 스웨덴은 물론 거기에 대한 돈을 내긴 하겠지만 뭐 국방이 안정화가 되니까 좀 더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하고 중동과 브라질이 중국 위안화 결제국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달러 패권에 도전이 가시화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거 하면 다 때려 부셨는데 지금 점점 지금 위안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끝까지 봐야 되는 게 예전에도 중국이 1대1로라 그래가지고 정말 전 세계로 막 돈을 빌려주고 철도 만들고
공항 짓고 그리고 항구도 만들고 해서 엄청나게 다 만들어 놓으니까 미국이 딱 CI 통해 작전 들어가가지고 다 뱅크럽 시켜가지고 파산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서 뭐라 그랬어요? 중국한테 우리 빚 못 갚어. 미안해. 우리 전 정권이 한 거니까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그래 다 돈 떼먹고 날랐어요. 그 중국이 엄청나게 손해봤거든요. 이것도 근데 그 전까지 놔두더라고요. 저도 왜 놔두지 생각을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다 뱅크럽 시켜버리고 새로운 정권 만들어가지고 입싹 딱 떼먹고 입싹 쉽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중국이 나름대로 작업을 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봐야 돼요. 이제 작업해서 이걸 다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그 미국이 나중에 먹을 수도 있거든요. 또 다시 새로운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위안화를 미국과는 시스템하고 다르게 뭐 암호화폐 결제라든지 이런 전자금융으로 이제 많이 새로운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걸 중국이 가만 놔두고 보다가 딱 다 구축이 되면 다시 또 작업해가지고 다 먹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은 뭐 여러 가지 늘어난다고 하지만 끝까지 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7.1 빌리언 뭐 710억짜리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웨스트 에드먼튼 몰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웨스트 에드먼튼 몰 가보신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밴쿠버 사시는 분들은. 저는 캘거리 살다 보니까 여러 번 갔었었는데 나름대로 좀 지금 보면 작아요. 근데 옛날에 저희 갔을 때는 되게 크다고 느껴요. 아기 때는 아기들 데리고 갈 때는 괜찮았죠. 근데 굉장히 괜찮다, 크다. 도심에 저거 있는 게 참 좋겠다. 수영장 너무 크고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왜 저기 에드먼턴에 들어갈까요, 도대체? 여기 뭐 랭리나 저 랭리 외곽 쪽으로 좀 땅 널찍널찍한 데 있는데 거기 크게 사가지고 꽝 들어가면 좋을 텐데 왜 하필 여기 들어갈까? 물론 옆에 이제 에드먼튼 몰이 있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안 가보신 분들 위해서 밑에 사진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거 이제 아티스틱 렌더링이라서 이제 뭐볼 필요는 없고 뭐 이렇게 이제 상상 속에 나라가 세계가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실제로 웨스트 에드먼튼 몰 사진은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몰 안에 들어가시면 가운데 일반적인 몰은 똑같아요. 뭐 다를 건 없고 뭐 푸드코트도 다를 게 없습니다만 이게 큰 배가 있고 여기서 결혼식 하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갔을 때 결혼식 하더라고요.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팟도 있고 그리고 아이스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링크 대여를 해서 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수영장, 이게 파도 수영장인데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또 슬라이딩들 다양하게 또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애들이랑 가면 참 좋았던 기억은 납니다. 범퍼카도 있고 네, 이런 시설에 유니버설 캐나다에 들어오면 밴쿠버에 들어오면 좋았을 텐데 네, 아쉬운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여러 이제 새로운 뉴 홈들을 그냥 링크를 다 회원 가입을 해놨죠.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새로운 이제 분양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 아예 안 쓰고 살고 있어요. 관심도 별로 없고요. 분양을 왜 받았나 싶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분양을 받는 건 좋은 투자처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요즘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프레임이라는 버나비에 있는 건데 위치가 아주 좋지는 않은데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보니까 프라이스가 70이면 7,000불에 방 한 개 댄 하나 있어요. 525 스퀘어핏이 계산해 보니까 거의 1,400불 스퀘어핏당 거의 1,400불 나오더라고요. 1,386불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조금 이게 왜 안 팔리나 그랬더니 그 세상에 분양가를 너무나 높게 잡은 거죠. 뭐 1급지도 아닌 1급지죠. 버나비 1급지인데 위치가 로케이션이 막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35,000불 할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죠. 할인을 해도 아쉬운 가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안 팔리겠죠, 지금까지. 근데 어쨌든 좀 요즘에 리셀 가격이 분양가보다 지금 떨어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리셀 잘 찾아보면 어쨌든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물건들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루센트 같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이것도 근데 서울이도 그 분양가가 지금 스퀘어핏당 1,000불을 넘든지 1,000불 육박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루센트 같은 경우도 역세권인데 이것도 저번에 보니까 이거 1,000불 좀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 사이즈별 좀 다르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 그래도 어쨌든 저기에 비해서는 1,400불보다는 여전히 그래도 그나마 싼 옵션이 아직 서울에는 존재를 한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분양을 사는 건 뭐 지금은 현재로서는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서 관심을 끄고 지금 살고는 있습니다. 네. 뭐 근데 어쨌든 이게 뭐 2년 뒤 3년 뒤에 확실하게 올라간다. 나는 실거주 100%할 거다. 여기가 너무 좋아. 꼭 사야 돼. 이런 분은 상관이 없어요. 정말. 그런 분은 무조건 지금 사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또 대략 둘러본 또 부동산 뉴스와 또 여러 가지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